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링고티입니다. 네, 전 테크노진.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화입니다. 네, 대화님 되게 오랜만에 오시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전자음악의 역사 네. 이야기하고 1년 넘은 것 같은데. 예, 맞아요.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예, 예전 저희 이사하기 전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던 기억이 나고, 저희 전자음악의 역사 그 편이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평가도 너무 좋으셨고. 댓글 다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예, 저도 사실은 막 유창하게 막 말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버벅대면서 얘기하는데 대화님이 너무 말씀을 진짜 청산유수처럼 막 하셔가지고 되게 감탄하면서 옆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또 대화님이 새로운 책을 또 내셨습니다. 네, 얼마 전에 책을 냈고요. 네. 와, 책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댄스 뮤직 아카이브라는 책이고요. 네. 간단히 말해서 2010년대 네. 우리나라 클럽, DJ, 프로듀서, 페스티벌 기획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한 50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2010년대 우리나라 언더그라운드 댄스 씬을 좀 아카이빙하는 작업을 했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인터뷰 모음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실 언더그라운드 음악 그리고 이 씬 그리고 관계자를 조명한 책이 제가 알기로는 최초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련된 책들은 꽤 나왔었는데 네. 아카이빙을 목적으로 막 50명씩 인터뷰해서 이렇게 책으로 묶고 그런 거는 저도 본 적은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좀 강해서 예. 출판사 열심히 부탁하고 예. 한 1년 정도 계속 뛰어다니면서 여기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다행히도 인터뷰를 다 해주셔가지고요. 예. 너무 감사하게도 예. 좋은 자료들을 좀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2010년대 클럽을 아주 많이 다니지 못했습니다만은 홍대에 있는 클럽들 위주로 좀 놀러를 다녔거든요. 그때 갔던 클럽들, 그때 만났던 DJ들 뭐 이런 분들을 다시 책으로 보게 돼서 너무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네. 클럽 어떤 경험이었는데요. 네. 놈코라는 클럽이 이태원에 있었어요. 예. 지금은 없어졌죠. 예. 근데 제가 거기 마지막 파티를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전에는 잘 되던 곳이었는데 마지막 파티 당연히 잘 되기도 했고요. 근데 진짜 끝날 때쯤 새벽 5시, 6시 되니까 플로어에 뭐 한두 명 있었나?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관계자분들이랑 DJ분들끼리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약간 외롭게 끝났어요. 네. 그리고 밖에 나왔는데 세상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좀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는데 그때 유독 더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뭔가 이렇게 기록할 만한 게 있어야겠구나. 그런 경험들이 좀 쌓이고 쌓여서 이런 책을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K-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큐멘터리가 나오기도 했고, 뭐 넷플릭스만 봐도 K-팝 역사에 대해서 뭐 네. 다루는 어떤 프로그램도 제가 확인을 한 것 같고, 그런 좀 메인스트림에 대한 좀 관심이나 또 다큐멘팅은 좀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특히 이 언더그라운드 쪽에서는 아무도 조명하지 않고 예, 그냥 쑥 흘러가 버려서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끝나버리고 몇몇 사람들 머릿속에만 기억되고 있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자료로 딱 남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책을 내고 네. 저기 여러분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한 DJ 선배님께서 그런 얘기 해주셔서 되게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대가 지나면 그게 기록돼서 다음 세대한테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새로운 세대가 와서 다시 맨땅에 헤딩하는 게 좀 보기가 안타깝다. 네. 네, 그런 좋은 말씀 해주셔서 되게 네. 뿌듯했습니다. 네, 이걸 시작으로 네. 진짜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리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언더그라운드든 메인스트림이건 다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진짜 잘 남겨져서 다음 후배들 그리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외롭지 않게 좋은 선례를 보면서 좀 이정표를 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책 보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어쨌든 클럽이나 혹은 전자음악 하시는 분들, 뭐 페스티벌 기획하는 분들, 이런 분들 한 50명 정도를 만났어요. 네, 네.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 중에 유독 공감이 되거나 혹은 저한테 영감을 주거나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 혹시 보시는 분들에게도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몇 개 좀 모아봤는데요. 네. 그런 걸 좀 얘기해보면 어떨까 예,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건 퓨어 100%라는 그 프로듀서 분이 있어요. 네. 그분과 인터뷰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것과 그 이후에 섭외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라는 걸 크게 체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접 뭐라고 얘기했냐면 발표한 음원을 활용해서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하는데 저는 작업실에서 음악 만드는 위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걸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근데 이게 예. 음악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이겠더라고요. 맞아요. 자기의 작품의 완성도를 올리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섭외가 많이 들어오거나 이름이 알려지거나 잘 하지 않는다. 그거를 본인이 많이 뼈저리게 체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피어백님이 결국은 어쨌든 유명해져서 한국을 대표하는 프로듀서가 됐잖아요. 네. 그 다음 단계가 저는 또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음악만 열심히 해도 어쨌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전제 조건이 신의 선배들이나 매체 관계자들이 잘 알아봐 줄 때더라고요.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 씬에서는 좋은 사람들이 발굴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어백 프로님이 결국은 주류 무대에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DJ 준코코님이더라고요. 네. 준코코님이 당시에는 무명이었던 그 피어백 프로의 음악을 듣고 퓨처 베이스가 요즘 뜨는데 이걸 한국에서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무대에 세워보자. 그래서 사운드 퍼레이드 2016년 무대에 네. 추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DJ 씬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 페스티벌 무대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관계자들이나 선배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이 일화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프로듀서 레이든님의 일화인데요. 요약하자면 작은 무대도 상당히 성실히 해야 된다. 그게 다 의미가 있다라는 일화인데요. 네. 그 레이든이 It's the Ship이라는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이벤트죠. 그 이벤트에서 음악을 틀게 됐는데 그 It's the Ship 안에서는 좀 작은 무대였다 그래요. 그러면 뭐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면서 음악을 틀고 있었겠죠. 그런데 열심히 틀고 있는 와중에 누가 와서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보더니 너 너무 잘한다고 막 칭찬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서너리 제임스라는 네덜란드의 이제 프로듀서이고 그 사람이 내가 너를 투모로우랜드에 데려가겠다. 와. 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대요. 네. 근데 정말로 그 다음에 연락이 왔고 그거 덕분에 투모로우랜드에서 음악을 틀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와. 그 이시더십 음악 틀 때 저쪽에서 그 네덜란드 유명한 DJ들 다 술 먹고 있었대요. 아, 그렇군요. 언제 자기한테 기회가 올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무대도 성실히 해야 된다고 하고요. 사실 음악하는 그게- 사람들도 다 비슷하겠죠. 맞아요. 사실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앞에 사람 별로 없으면 힘도 좀 빠지고 그 상황에서도 진짜 정신 딱 붙잡고 이렇게 제대로 틀기가 쉽지 않은데 레이드님은 진짜 해내셨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울트라 코리아. UMF 코리아는 한국에서 EDM 열풍을 일으킨 주역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분들이라 이제 홍보를 이제 팀장을 맡고 계셨던 유진선 이사님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되게 인상 깊은 말을 해주셨는데 이 분야 비즈니스는 절대 돈으로만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울트라 코리아는 자본력이 남다른 곳이었고 뭔가 커다란 자본을 통해서 성공한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헤드라이너들을 섭외를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오히려 반대로 절대 돈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답을 주셔서 되게 재밌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랜 기간 관계를 쌓아온 사람하고 일하려는 경향이 다른 산업군보다 다른 그 어떤 문화예술 장르보다 강하다고 느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냥 추측해 보건데 내가 세계적인 헤드라이너라고 했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이 뭐 돈 이만큼 싸들고 와가지고 우리 페스티벌 나와주세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어이가 없기도 하고. 네. 근데 내가 이비자 가서도 한 번 만난 사람, 뭐 영국 어디 클럽 갔는데도 거기서 만난 사람,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뭔가 씬에서 신뢰를 확실히 쌓은 사람, 그럴 때 서로 마음을 열고 이렇게 비즈니스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UMF 코리아 그 관계자분들이 여름에 이비자라던가 그 시즌에 그 주요 클럽들, 뭐 AD 같은 이벤트 그런 데 가서 정말 열심히 밍글링을 한다 그래요. 그게 멋진 헤드라이너들을 섭외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네. 하더라고요. 물론 그만한 그 페이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페스티벌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가끔 저희 업계에도 저 글 쓰고 싶어요 해서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유독 눈이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래? 하고 한번 가보니까 이미 블로그에다 자기가 막 수천 개의 글을 써놨다던가 아니면 어디 강의 가거나
그러면 항상 거기에 있는 친구라던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쌓인 신뢰관계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되더라고요. 근데 모든 비즈니스가 다 비슷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울트라 코리아도 그렇더라고요. 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이제 구루 형님이랑 좀 그래도 친분이 있어서 네. 구루 형님 그 편을 먼저 이렇게 봤는데 처음에 어떻게 DJ를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일화를 보고는 빵 터졌었거든요. 재밌었어요. 예. 그냥 클럽 죽돌이었다가 나중에 DJ템 하나 빈다고 한번 와서 한번 틀라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때 또 잘 해내서 네. 계속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 하면서 이렇게 지금은 거의 뭐 대장 DJ 중 한 분이시죠. 큰형님이죠. 이렇게 처음 그렇게 뭔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 대단한 DJ가 되고 싶어서 그랬다기보다는 네. 어떤 이제 정말 관계로 뭔가 만들어졌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뭐 비즈니스건 아티스트 데뷔건 이런 부분에서 진짜 어떤 인간적인 교류랄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누가 DJ 배우겠다고 찾아왔는데 네. 내가 클럽에서 틀 때 맨날 앞에 있던 친구면 뭔가 애정이 좀 다를 것 그렇죠. 같아요. 다르죠. 당연히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또 울트라 코리아 유진선 네. 이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참 인상 깊었는데요. 네. 울트라 코리아는 홍보를 참 잘하는 회사죠. 특히 일렉트로닉 음악 마니아가 아닌 사람들까지 페스티벌에 오게 해서 그 덩치를 굉장히 크게 만들고 그게 EDM 열풍을 이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홍보 비결을 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로 어떻게 홍보하세요? 그랬더니 재밌는 답변이 왔어요. 주로 하는 홍보란 없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다. 그 자본력이 크고 진짜 많은 경험을 쌓으신 그런 분들도 주로 하는 건 없더라고요. 야. 그냥 다 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래도 홍보 전략을 세우는 방법? 이거에 대한 팁을 하나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익스피리언스 맵이라는 걸 그린대요. 또 오디언스 저니를 그려본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관객이 이 공연과 아티스트들을 알아보는 과정, 티켓을 사는 과정, 입장 밴드를 배송받는 순간, 공연장을 가는 여정, 집으로 돌아갈 때, 회상할 때, 다음 해를 기대하는 마음까지 팬층별로 세세히 구분해서 따라가다 보면 홍보 전략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 들어맞는다고 합니다. 예, 그렇겠네요, 진짜로. 약간 메소드 연기를 해보라는 거니까요. 관객이 되어라 해서 네.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우리 상품을 통해서 할지를 다 머릿속에 그려보는. 사실 홍대 근처에 유독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음악 포스터들이 붙어있는 것도 그 사람들이 어딜 다니겠지라는 이런 오디언스 전의를 그려보다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걸 좀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인터뷰하면서 좀 했습니다. 또 다음은 그 BEPC 탄젠트.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공연 기획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BEPC 탄젠트의 김은성 대표님을 만나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외였는데 기획은 엉덩이로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김은성 대표님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또 순간의 재치로 천재적인 뭔가로 공연을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기획은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엉덩이란 얘기는 앉아서 얼마나 고민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느냐를 말해요. 사람들은 왜 BEPC 공연들이 조금 더 돈을 벌거나 덜 망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왜냐면 자료 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초반에는 뭔가 엄청난 소재를 갑자기 팍 떠올려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좀 오해를 많이 했었거든요.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그냥 그 분야를 하루고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계속 파다 보면 어느 순간 소재가 보이더라고요. 그런 걸 엉덩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큰 기획사를 운영하시는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었구나 라는 좀 공감을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음악하는 사람들끼리도 이 얘기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음악을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음... 이게 모든 분야에 다 통용되는 얘기인 것 같네요. 그쵸. 그래서 뭐 일집의 홍보 전략을 세우시든 뭐 같이 레이블을 만들었는데 파티를 기획하시든 엉덩이 싸움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번쩍이는 거 기다리다가는 평생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할 수 있는 거 앉아서 엉덩이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마지막인데요. 언더그라운드 레이블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언더그라운드 레이블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노하우 같은 걸 들었는데요. 허니베저 레코드의 JNS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뮤직비디오 내고 CD 찍고 바이닐 찍고 한 번에 빵 터트리고 없어지는 걸 많이 봤다. 저희가 큰 돈 가지고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올인해서 실망하면 끝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런 것보다는 무리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책을 내고서 욕심이 나더라고요. 네.
이거를 클럽을 되게 큰 데를 빌려서 릴리즈 파티 같은 것도 아, 해볼까 예. 수도 없이 많은 상상을 했는데 결국은 현실적인 고려를 하고 그에 맞는 홍보를 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처음에 아티스트들이 실망을 많이 한다면서요. 엄청 많이 합니다. 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닐도 찍고 막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안 오면 사실 엄마밖에 몰라요. 네, 그러면 그냥 너무 실망이 크니까 접고 막 이런 걸 참 주변 선배들이 많이 본다고 하는데 무리하지 않고 시작하는 거 중요하다고 하고요. 이거는 언더그라운드 레이블의 조금 소규모 기획뿐만 아니라 대규모 기획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월드페를 기획한 류재현 감독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나 혹은 섭외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EDM 페스티벌의 역사 중에 하나인데요. 2011년 월드페에 아직 뜨기 전에 아비치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진짜 엄청난 네, 열광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비치를 3천만 원에 불렀을 때가 있다. 아직 최고의 인지도는 아니었지만 실력이 좋았던 아티스트를 적절한 가격에 섭외한 거다. 그런 게 우리한테 필요한 기획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관객이 최고의 자산이다. 그걸 믿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아티스트로 승부를 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페스티벌은 당연히 헤드라이너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 아티스트들을 다 부르려면 적자를 감수하거나 무리하게 투자를 받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페스티벌이 지속되기가 힘들다는 걸 류재현 감독님이 좀 오랜 세월을 통해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어마어마한 페스티벌 만들어가지고 빵 터트리려고 시작하지 말고 작더라도 내실 있는 걸 다져가라는 식으로 아마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적어도 이 언더그라운드는 좀 무리하지 않는 현실에 맞는 내실을 다져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하나같이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하나같이 다 너무너무 확 와닿는 아, 그래요? 그런 말들인 것 같아요. 역시 네. 뭐 기획자건 아티스트건 뭐 어떤 분야에 있던 간에 진짜 공통적으로 딱 통하는 말들이 있는 것 같고 거기 그 말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댄스 클럽을 운영하는 거랑 홍대 앞에 인디 레이블을 운영하는 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같더라고요. 어떤 점에서냐면 마니아들은 적기 때문에 결국 마니아가 아닌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야 하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마니아들도 잡아야 되고 대중적으로도 해야 되고. 아, 그게 진짜 양립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클럽부터 페스티벌까지 언더그라운드에 똑같은 고민이구나. 그거를 이 인터뷰를 많이 다니면서 느꼈던 거고요. 네. 아마 모든 언더그라운드 음악 기획자들의 뭐 앞으로도 계속될 평생 고민이 아닐까. 그 중에 성공한 분들도 있고 좀 가다가 그냥 교훈을 얻고 멈춘 분들도 계시고 이 책들에 다 모여 있는데요. 네. 그런 노하우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모르셨던 분들은 좀 검색해 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우선 한국의 언더그라운드의 어떤 한 역사가 이렇게 담겨 있는 책이 흔하지 않고 또 그냥 보세요. 이쁘죠? 감사합니다. 책은 꽂아놨을 때 이뻐야 돼요. 차도 주차했을 때 이뻐야 되고 달리는 시간보다 멈춰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뭐 어쨌든 네, 내용들도 너무 알차게 잘 구성이 돼 있어서 이거는 하나씩 소장해서 한 번에 다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잘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클럽별로 나눠져 있고 아티스트별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다 잘 나눠져 있어서 어떤 책들은 한번 끊으면은 다시 피기가 좀 겁나는 책들이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번 끊어지더라도 아 여기부터 봤었지 하고 그냥 봐도 전혀 무리 없이 이어서 보실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많이 봐주세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책 소개 이렇게 직접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또 다른 집필 활동이든 네, 다른 활동들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다 가다가도 길거리에서도 한 번씩 봬요. 네. 홍대 앞에 지나가면 예. 요 앞에서 담배 피우고 계시고. 예, 맞아요, 맞아요. 네, 또 지나가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